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콩쥐팥쥐 얘기를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콩쥐팥쥐 얘기 모르시는 분 없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역시 교훈도 잘 아시죠? 예, 다 아는 소설이고 역시 재미있게 읽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은 안 드시죠? 그리고 이제 이 콩쥐팥쥐 얘기는 신데렐라 얘기랑 거의 비슷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 신데렐라랑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신화나 이 설화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신데렐라 얘기는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 신데렐라 얘기는 주로 이렇게 프랑스 동화자가 페로가 쓴 것인데 뭐 독일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언 사회에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약간씩 얘기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다 같다라고 이제 보고 한국도 그래서 연세대학 설립자가 이제 언더우드지요. 이 양반의 부인이 그런 기록을 남긴 게 있답니다. 이렇게 일기인가 어디에 콩쥐팥쥐 얘기를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신데렐라 얘기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서사들이 거의 반복돼서 나타나고 일치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 계모가 들어오고 이복 누이, 언니나 동생, 이런 자매가, 이복 형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잔치, 내디 파티를 갈 일이 있고, 이것들을 막기 위한 장애물들, 과제 같은 게 이제 주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자, 내지는 이제 감사, 전라감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가지고, 외짝인 신발의 임자를 찾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중심 서사를 쭉 그리면 같다라고 얘기를 할 만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콩쥐팥쥐에는 다른 통상적인 신데렐라에 없는 얘기가 뒤에 아주 추가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콩쥐팥쥐의 제일 끝이 뭐로 끝나는지? 결혼했어, 잘 살았답니다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 끝에 조금 난감할 엽기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결혼해서 잘 살았답니다가 아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팥쥐가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 해서 심술이 사라질 리는 없고 혹은 갈등, 적대감이 사라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팥쥐가 찾아가서 이제 콩쥐한테 찾아가서 야, 언니 이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서는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놓고서 꼬드겨서 이제 목욕을 하자. 그래서 연못으로 끌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요. 그러다가 연못에서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조금 이게 난감해지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팥쥐가 이제 콩쥐 행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콩쥐 남편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 가부장제에서 가부장들이 눈 멀었다는데 이 양반도 역시 눈 멀었어요. 자기 마누라가 팥쥐로 바뀌었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 얼굴이 조금 얼겄네? 기껏해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서나 얼굴 것 정도밖에 못 보니까 소경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콩쥐는 연꽃을 이렇게 화하는데 연꽃을 이제 감사가 이렇게 보고서 따다가 이쁘다고 방에다 갖다 놨더니 이제 이 연꽃이 이렇게 팥쥐를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이 콩쥐도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그냥 착한 공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괴롭히니까 팥쥐가 이 연꽃을 보고 이 콩쥐 요년이 여기에 숨어서 날 괴롭히는 거지라고 해갖고 그거 갖다가 이제 아궁이에 놓고 불질러 버리지요. 팥쥐도 또 이렇게 역시 기대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질러 놨는데 옆집의 할머니가 이제 불씨를 얻으러 오지요. 그때는 이렇게 불을 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불씨를 얻으러 왔는데 아궁이에 갔더니 거기에 아름다운 옷의 구슬들이 한 움큼 있는 거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연꽃이 타고서 남은 자리에 그게 된 거였는데 그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이렇게 씻어서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콩쥐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콩쥐 알겠죠? 옆집이니까. 해서 그 부탁을 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옆에 이제 그 감사를 최도로 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그 콩쥐, 이렇게 이 감사가 와서 밥을 먹으러 딱 보니까 젓가락이 짝짝이인 거죠. 그래서 아니, 할매, 여기 젓가락이 짝짝이야. 어떻게 젓가락 짝도 못 맞춰?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콩쥐가 뒤에서 목소리로 젓가락 짝 안 맞는 건 잘 하시면서 어찌 자기 짝 안 맞는 건 모르시냐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탁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얼른 밥 안 먹고 이제 뛰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보니까 콩쥐가 아니고 팥쥐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콩쥐를 죽였다 해서 연못을 물을 퍼내니까 콩쥐가 거기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살아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그 조정에 알리니까 조정에서 강하게 징치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팥쥐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젓갈을 담가가지고 팥쥐 엄마한테 보냅니다. 팥쥐 엄마는 이제 그 자기 딸이 사고 친 거 알고서 얼른 재혼을 딴 사람한테 시집가 있었는데 그걸 받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었다. 이러고서 끝납니다. 이쯤 되면은 이렇게 이거 앞부분이 너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딱 붙여져 있으면은 같은 얘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잘 나가다 확 반전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요약하자 그러면은 앞에 신데렐라 같으면은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뻔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콩쥐에게 이 후반부가 딱 콩쥐 파티처럼 이런 얘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갈등은 적대는 계속된다. 결혼해도 계속된다. 진짜 비극은 행복의 뒤통수를 치면서 온다. 이런 교훈을 주는 작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냥 후반부를 제껴놓고 그까지만 두고 보자고요. 결혼하는 장면까지만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도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을 때 비슷한 것에 속으면 안 되고 달라 보이는데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그 책을 2권짜리 책을 썼는데 한 권이 750쪽쯤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샀는데 배구작이 좋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배구자는 책하고 이 배구자는 베개하고 다른 물건이잖아요. 하나는 뭐 깃털로 돼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메밀이 들어는 그렇게 그 침구일 거고, 하나는 책이지만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거죠. 눈동자랑 만나야만 책이지 머리통과 만나면 베개예요. 그거는 나무로 됐든 종이로 됐든 뭐가 됐든 다 베개잖아요. 그렇게 쓰시잖아요. 베개 없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베고 주무시지 않나요? 베개야 베개. 그거는 달라 보여도 같은 거예요. 반면에 여기 어깨에 올라 있는 거 보시죠? 뭡니까?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바이올린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한 5분만 이렇게 여기서 연주를 한다 그러면 여기 다 그냥 나가실걸요? 이때 이것은 악기인가? 고문기계죠. 여러분들 괴롭히는 고문기계밖에 안 돼요. 사라장이나 정경화 어깨에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악기지만 제 어깨에 올라가면 고문기계가 되는 거예요. 카페 벽에 이렇게 종종 가보면은 바이올린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때 그거 악기예요? 아니죠. 옆에 있는 그림이나 망치랑 별로 다를 거 없는 장식품이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라도 갖다 그렇게 다르게 놓으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저걸 보고 바이올린이네 라고 말은 해도, 관습적으로 말을 해도 저게 악기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한 판단인 거죠. 그래서 같아 보여도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가? 누구랑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웃 관계가 중요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눈이란 이웃을 만나면 책이 되지만 머리통 만나면은 베개가 되는 거고, 불을 만나면 장작이 되는 거,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웃과 만나는가, 이웃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의 본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것들도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정말 비슷한 이웃과 동일한 관계를 이루는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먼저 이 원조자
나타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신데렐라에는 이제 콩 줍는 비둘기가 나오고 말로 변하는 쥐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도 나오죠. 여기는 마차로 변하는 호박도 나옵니다. 콩쥐에게서는 검은 소가 나오고 두꺼비가 나오고 새가 나와서 도와줍니다. 사실 도와준다는 점에서 어떤 동물이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배우잔다는 점에서 그게 종인지 뭔가 이제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동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과 신데렐라, 동물과 콩쥐라는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얘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데렐라의 동물들은 어떤가? 신데렐라의 동물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따르는 종이에요, 종. 마차 끄러 하면 마차 멍 보내가지고 마차 끄는 거고, 마차 해 하면 마차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서 주워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콩쥐팥쥐를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들이 동물들의 말투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그거죠. 이렇게 집 밖에 멀리 있는 밭을, 황무지 밭을 개간하라고 나무 호미를 하나 주는 거잖아요. 하자마자 나무 호미 부러져 버리고 울고 있으니까 까만 소가 나타나가지고서 왜 우니?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울지 말고 저기 아랫물에 가서 발 닦고 중간물에 가서 손 닦고 윗물에 가서 낯짝 닦고 와라. 얼굴도 아니야. 낯짝 닦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야? 반말이야, 반말. 다시 말해서 이건 이 콩쥐의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전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꺼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한쪽 들어봐라 그러는데 내 일을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동물이에요. 그 점에서 이 소하고 다르지 않아요. 새는 말을 하지 않는데 새가 와서 이렇게 쌀을 낸다고 별을 이렇게 해서 쌀을 내야 되는데 새가 와서 그 찢는 걸 보고서 콩쥐가 이제 울면서 뛰어갑니다. 왜 너까지 와서 날 이렇게 못 살게 구니? 라고 하면서 뛰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콩쥐의 말 잘 듣는 도와주는 원조자로 온 게 아니고 콩쥐가 저 봤을 때는 낯선 동물로 와서 쪼아 먹는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서 쫓아버리는데 또 와서 쪼고 하는데 보니까 먹지 않고 이 쌀을 내고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이게 콩쥐 속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길든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야생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고 인간에 대해서 종이 아니고 맘먹거나 그 위에 있는 존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위아래보다 중요한 건 이 야생성의 방식으로 서로 낯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인간화된 동물하고 다른 인간화되지 않은 동물이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신데렐라랑 같지 않다는 겁니다.